9강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개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 편이 안 나오고 공전함에 따라 별의 시선 속도가 변하면서 도플러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 변화가 생기죠. 따라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게 중요한 말인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다. 별빛. 이게 행성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커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고요. 공전궤도면이 수직에 가까우면 어렵다. 그래서 적색편이랑 청색편이 접근 후퇴 요 내용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에 뭐가 자주 나오냐면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는 거는 무조건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별빛. 이게 별이라는 거죠. 별. 중심별이라는 얘기예요. 행성이라고 행성은 따로 언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행성이 멀어진다, 별이 멀어진다. 그건 둘이 반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문제 풀 때마다 항상 이거는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건 별이다, 이건 행성이다, 이렇게 언급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다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일부 가려진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죠. 면적이 커.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많이 가려지니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니까요. 미세중력 렌즈.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고 그때는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는 살짝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긴 해야겠지만 올해 수능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미세중력 렌즈를 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냈을 거예요. 너네 이거 잘 모르지? 하고 낸 거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수직일 때도 상관없다. 그 다음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유리하다.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유리하다. 질량이 큰 행성은 시선속도 변화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작다고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이 작으면 이제 이 도플러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을 테니까. 자, 좀 날개 한번 볼게요. 태양계 밖에 별과 행성들이 있는 거는 외계 행성계라고 합니다. 행성의 뭐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전 궤도면 3번 식현상이 일어나면 별의 밝기가 변하죠. 정확히 줄어드는 거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을 탐사할 때는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 써있죠.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넘어갈게요.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그러니까 이 그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볼게요. 시선 방향과 나란한 별 B가 별 A의 앞쪽으로 지나간대요. 첫 번째, 별 B가 행성 P와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나타나는 주기적인 별빛의 파장 변화. 이때는 별 B의 파장 변화를 관측해서 별 B 옆에 행성 P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행성 P에 의한 식현상. 행성 P가 지구와 별 B 사이에 정면에 위치할 때 식현상으로 인해 별 B의 밝기가 줄어들겠죠. 그로 인해 행성 P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행성 P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별 A의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혹은 더 이전에, 그러니까 별 B에 의해서 생기는 별 A의 밝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별 B에 의한 중력 렌즈죠. 이렇게만 있으면 별 B만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됐다가 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별 B의 행성인 P에 의해서 나타나는 미세 중력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 행성 P가 있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그림에 사실 세 가지 도플러 효과식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되는 순간, 공정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되는 순간 미세 중력 렌즈만 사용할 수 있죠. 다음 직접 관측법 볼게요. 행성의 밝기가 중심별에 비해 어두우니까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하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근데 행성이 방출한 에너지가 대부분 적외선이어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가까울수록, 행성이 클수록, 행성의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이 세니까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다. 아래쪽 요런 내용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프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행성을 직접 관측할 때는 적외선, 이런 거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 자외선으로 촬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적외선인 거 알아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되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발견하려면 행성들의 질량은 지구보다 커야겠죠. 자, 외계행성계 탐사 결과 이것도 제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 식을 한번 이해해보죠. 그러니까 행성이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랑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이 얼만큼 갔냐면 딱 행성의 지름만큼 갔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T2에서 T1을 뺀 거죠.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을 뺀 게 동안 반지름이 R이라 할 때 2R을 갔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의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 2R은 행성의 공전 속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T2-T1. 이 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R은 2분의 V T2-T1이라는 거죠. 그래서 T2-T1 동안 2R을 갔으니까 그 식을 변형해서 이 식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식현상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지름. 식현상을 이용하면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반지름을 아는데, 근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행성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가 커지니까 도플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행성의 질량을 요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질량도 알고 반지름도 구해요. 질량과 반지름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냐?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밀도 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조금 어려워지죠. 갑자기 물리가 되는데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근데 이때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구 형태일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배운 수학입니다. 갑자기 수학이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R 알고 M 알면 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분의 4파이 요것들은 상수니까요. 그래서 밀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이용해서 이게 기체형, 그러니까 목성형인지 지구형인지 행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외계 행성들은 직접 관측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계들은 지구보다 질량과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죠.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보다 공전 궤도 반지름이 어떻죠? 식현상? 작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료 읽어서.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표면이 없잖아요, 표면. 단단한 표면에 있는 지구형 행성 찾아야 돼요. 크고 작고 낮다. 작다 낮다 뭐 같은 얘기죠. 자, 11쪽. 외계 생명체는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생명 가능 지대 문제 자주 나오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볼게요.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가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요. 대기의 역할. 지구 대기가 있어서 자외선 등을 차단하고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중심별의 질량과 생명 가능 지대. 질량이 클수록 멀어집니다. 폭도 넓어집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자료도 한번 볼게요.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 태양의 광도가 점차 커진대요. 광도가 커진다는 거는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점차 폭이 넓어지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현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지만 미래에는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게 됩니다. 약 10억 년 뒤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지구 바깥쪽에 위치해요. 지구 바깥쪽에 위치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이 기체가 되는지 고체가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더 뒤쪽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거는 지구가 너무 뜨겁다는 얘기가 되고요. 따라서 지구에 있는 액체가 전부 기체가 된다, 증발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에서 그냥 낚시로 다 얼어서 고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아닌 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 주위에서 물이 액체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요.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 광도가 커지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어진다. 다 같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볼 건데요. 우선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야겠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장이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서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이따가는 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수명과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태양 정도가 적당한 생명 가능 지대와 이 별의 수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액체 상태의 물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녹일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 물에서 복잡한 유기물 분자가 탄생할 수 있겠죠. 행성의 자기장이 우주선 등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시켜주고요. H활도에서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과 강도가 크다. 분광형이 O형인 주계열성은 K형인 주계열성보다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크면 연료 소모율이 커서 광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라 할까요? 수명이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별이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일 때는 연료 소모율이 작아서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별의 광도가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이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행성은 당연히 중심별에 가깝겠죠. 근데 이렇게 중심별에 가까워지게 되면 중력, 만류 인력 때문에 행성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행성은 항상 같은 면이 별 쪽을 향하게 되므로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게 됩니다. 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치 달이 지구를 볼 때,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을 볼 때 한쪽 면만 보이듯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을 볼 때 한쪽 면만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번엔 지구가 아니라 다른 별이 되는 거고, 그 별을 도는 행성이 별에서 봤을 때 행성이 한쪽 면만 보이는 거죠. 그럼 행성에서는 낮과 밤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의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보거나 이렇게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탐사 활동이 있고요. 우주 탐사선을 날리기도 합니다. 뭐 로제타호 이런 것들 다 외우긴 좀 어렵고요. 큐리오시티는 화성 탐사 로봇입니다. 다음 우주망원경. 이 우주망원경이 예전에는 망원경을 다뤘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대로 망원경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낼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냈진 않을 것 같은데. 제임스 웹 망원경 볼게요.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탐사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서 탐사함으로 이 중심별의 별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 행성이나 주변의 고리 등을 찾는다. 아까 봤었죠. 적외선으로 찾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공전주기랑 자전주기 같아지는 거 동주기 자전. 큐리오시티는 화성 탐사 로봇으로 화성의 기후를 보겠죠. 케플러 망원경은 주로 뭘 이용해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탐사했습니다. 망원경은 도플러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망원경으로는. 그러니까 케플러 망원경은 별을 보는데 별의 밝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식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망원경에 뭔가를 설치하면 시선속도 변화가 보이고 도플러 효과도 알 수 있지만 케플러 망원경은 식현상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에 발사된 이건 테스 망원경이에요. 테스 망원경은 케플러 망원경보다 400배 넓은 우주를 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망원경들을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 이쪽에 이 동주기 자전역이랑 생명 가능지대 쪽, 그다음 외계행성계 탐사 이쪽을 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개념편 같이 알아봤고요. 2점 수능 테스트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